여행자가 될 수 있다면 박완서 산문집 펴낸 곳 문학동네 231쪽 카트만두의 다음 볼거리는 스와얀부나트 사원이다.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이 흰 사원은 시내에서 올려다봐도 아름답지만 36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서 내려다보는 경치 또한 아름답다. 카트만두 최고의 이 불교 사원은 차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돌계단을 걸어서 오르는 것이 좋다. 양쪽에 서 있는 각종 신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취감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걷는 게 좋다. 계단을 다 오르면 부처님의 눈과 마주칠 수가 있다. 이 불탑의 상징인 그 눈은 사방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도 한번 그 눈이 되어 언덕 위에서 바라본 시가의 전망은 베일을 쓴 것처럼 아련하고 신비롭다. 매연인지 안개로 흐려 보이는 것도 이 도시가 생겨난 전설과 잘 어울려 신비감을 더해준다. 이 도시는 원래 호수였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 호수의 물을 빼내고 사람이 살 굳은 땅을 만들었다고 한다. 매연 속에 감긴 도시가 물이 서서히 삐기 시작하는 호수 속의 도시처럼 환상적이다. 이 사원은 몽키 템플이라고도 한다. 경내는 참배객들이 들끓다시피 많고 마당에 있는 작은 방들에서는 우리의 푸닥거리 비슷한 의식을 행하는 데도 있다. 스님 비슷한 사람이 전면에 앉아서 종을 흔들며 경을 외고 여자들이 옆에서 합장하고 같이 중얼거리기도 하고 절도 하는 게 어려서 본 푸닥거리하고 거의 똑같다.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보편적이라고 한다. 그런 푸닥거리 형식의 기도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 피가 낭자한 곳도 있다. 다음은 부다나트 사원. 시의 북동쪽 약 8km 지점에 있는 이 불탑은 영화 리틀 부다에 나와서 더 유명해진 불탑이다. 이 세계 최대의 불탑은 네팔 건축 특유의 바리를 엎어놓은 형상의 반구 위에 쌓아 올린 네모난 단의 사면에 커다란 눈이 그려져 있어 눈동자 절이라고도 한단다. 스와얀부나트 사원과 함께 불교의 성지로서 특히 티베트에서 온 순례자가 많이 눈에 띈다. 그 소박한 사람들이 오체투지 할 때 까는 대문자 크기의 널빤지가 사람의 몸 모양으로 펴 있는 걸 보면 오히려 내던져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번뇌의 집요함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릿해진다. 온만이 밤매홈을 외며 이 사원 외벽을 둘러싼 마니차를 돌리며 천천히 도는 사람들도 티베트 사람들이다. 이 사원 근방의 상점들도 다 티베트풍이다. 카트만두에는 티베트 난민촌도 있다. 1959년 달라이 라마가 망명한 후 고국을 떠난 티베트 사람들은 인도뿐 아니라 네팔에도 정착해 살고 있다. 난민촌 하면 텔레비전이 흔히 보여주는 종족과 종교 분쟁 또는 가뭄과 기아로 재고장을 떠난 아프리카 여러 민족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연상하게 되는데 티베트 난민촌은 아주 밝고 정갈하고 정돈돼 있다. 그 안에는 피난 와서 태어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도 있고 카페 공장도 있다. 이 새들에게 조국의 전통과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티베트 사람들이 손수 만든 학교라고 한다. 카페 공장에서는 카펫을 짜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나이 어린 소녀들이 털먼지를 마시며 그걸 짜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소녀들의 표정은 밝고 늠름하다. 아마 난민촌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이다. 관광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탐나게 하는 카펫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싶어 소녀들이 장해 보인다. 사는 집은 단층으로 나란히 붙어 지어졌는데 주위가 정갈하여 피난민들이 사는 곳이라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었다.
문이 열린 집을 그냥 들어가 보았더니 주인은 조금도 놀라지 않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뭔가 마실 것을 권하려 했다. 장 위에는 불상이 있고 식탁 위의 바구니에는 집에서 구운 것 같은 밀가루 과자와 함께 양주병까지 있었다. 풍족하고도 화해로운 축제 분위기였다. 그때가 마침 음력 설 기간이었다. 그들도 음력설을 쐰다고 했다. 길을 다니는 아가씨들도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었다. 난민들의 의식이 충족되고 심성이 이지러지지 않은 걸 보니까 난민들이 몸붙인 이 나라가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지 알 것 같았다. 물론 조국을 등진 티베트인 스스로의 절치부심의 노력이 먼저였겠지만 나그네가 남의 나라에서 제 나라의 문화와 정신을 떳떳하게 지켜나가려면 주인 노릇하는 나라의 인심이 교만하거나 까탈스럽지 않아야 되니까. 난민촌을 다녀오는데 우리 버스 옆에 떡 벌어지게 장이 서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없던 장이었다. 관광객이 왔다는 걸 알고 재빠르게 버린 장터였다. 티베트 부녀자들은 혼자서도 당장 장을 잘 버린다. 배낭에다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를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관광객을 만나면 하나둘 꺼내 보이는 척하다가 다 쏟아놓는데 눈 깜짝할 새에 좌판이 벌어진다. 여기선 마을 부녀자들이 다 나왔으니 큰 장이 설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안 사고 못 배겼다. 하루 50루피도 벌기 어려운데 그들이 세운 학교의 학비가 1년에 2000루피도 더 든다는 애절한 호소를 단지 장사꾼의 우는 소리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우리야말로 자식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민족 아닌가. 난민촌 입구에는 중국의 티베트 점령을 항의하고 자주 독립을 외치는 영문으로 된 호소문이 붙어 있다. 달라이라마의 어록에서 따온 말 같았다. 오늘 살 줄만 알았지 내일 죽을 줄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힌두 문화권에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들의 사는 모습을 구질구질한 면까지 천연덕스럽게 보여주듯이 죽어 빈 껍데기가 된 시신이 아주 한자락의 바람으로 무화되는 과정도 천연덕스럽게 보여준다. 윤회를 믿기 때문일까? 카트만두에서 동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힌두교의 성지인 파슈파티나트 사원과 화장장이 있다. 사원은 힌두교도 아니면 못 들어간다. 신발을 벗어야 들어가는데 하이힐을 신고 온 멋쟁이 아가씨가 사원을 참배하고 나와서 새까매진 발바닥을 바그마티 강에서 씻고 나서 다시 구두를 신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바그마티 강 건너는 바로 화장장이다. 화장장이 있을 정도의 강이라면 곧 인도의 겐지스 강을 연상하겠지만 그런 큰 강과는 될 것도 아닌 개천 규모의 작은 시냇물이다. 그래도 흘러 겐지스 강에 다다르는 성스러운 강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다. 내가 갔을 때는 건기라 더러운 물이 가운데로만 조금 흐르고 있었다. 그래도 강을 따라서 화장을 할 수 있는 터가 마련돼 있고 빈대도 있지만 장작을 쌓아놓은 데도 있고 시신에 불이 댕겨지고 누릿한 냄새를 풍기며 불이 붙은 데도 있다. 시체를 관에 넣는데 익숙해진 우리 눈엔 헝겊으로 말았든지 입던 옷재로든지 인체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시신을 차마 바로 보지 못한다. 코를 싸쥐고 외면을 하고서도 신경은 거기 가 있다. 보고 싶은 건지 안 보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시체 곁에서 우는 사람이 있는지 상주는 있는지 조문객은 몇이나 되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너절하고 잡스러운 것들이 알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관광객들 외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거기서 시체가 타든지 말든지 강가에선 이곳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이 계속되고 있다.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씻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아버지도 있다. 기념품 장수도 있고 어슬렁거리는 요기도 있다. 사원을 참배하고 나왔는지 한가로이 왔다 갔다 하는 옷 잘 입은 사람들도 많다. 아주 번화하고도 열린 고장이다. 이곳까지 임종을 위해 와 있는 노인들도 많아. 그런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집도 있다. 그런 노인들은 아마 안 죽고 있는 동안 매일매일 죽음을 예습할 수 있으리라. 죽음이 복습이 되면 혹시 덜 힘들까? 늙으면 친구의 부음이 가장 큰 충격이 되는 우리나라 노인들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화장터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벽돌로 지은 작은 전각이 질비한데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건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를 조형화한 조각품이다. 같은 전각에 같은 조형물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다. 성이 모티프가 된 조각이나 회화나 부조는 수도 없이 보았지만 화장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적나라한 조형물은 무슨 뜻일까? 이곳 사람들이 성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이미 오래전에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고 생각되는 건 사실이나 이건 성기 그 자체였다. 연꽃과 보석 정도의 꾸밈조차 없이 말이다. 성적 합의를 모든 창조와 생성의 원동력으로 보고 찬양하고 신성시하는 그들이니까. 죽음이 곧 누군가의 성적 결합으로 들어가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지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 그들의 꿈을 내 나름으로 해몽해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전각 그늘에서 얼굴을 너무도 흉측하게 쳐바른 요기가 튀어나와서 나이값도 못하고 깍!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100살은 먹은 것 같은 그 요기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No problem, no problem 하고 위로를 한다. 물이 얼마 안 되는 강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은 장난치고 어른들은 빨래하고 순례자들은 건너가고 그래. 생로병사가 이렇게도 천연덕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잠깐이지만 도통한 기분이 든다. 실상 온통 약탈한 것 투성이인 세계 유수의 박물관이나 신자 없는 장려한 성당, 그림 엽서하고 똑같이 가꾸어 놓은 전원 풍경에 실컷 질리고 감동하고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이니 뭐라도 배워야 할 것 같은 압박감으로 그들의 일상적인 언행까지를 흘금흘금 관찰하게 되는 유럽이나 미국 여행이란 얼마나 피곤한가. 그렇다고 만불시대에 불을 마음껏 으스대며 남을 마구 얕보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으면 무절제한 쇼핑과 활락을 일삼는 동포들과 하루 몇 번씩 부딪혀야 하는 동남아나 중국 여행이 덜 피곤한 것도 아니다. 무시당할까봐 전전긍긍하기가 피차 편안치 못한 관계이긴 마찬가지다. 네팔 여행은 그런 부담 없이 상대방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신기해하며 인정해주고 같이 즐길 수가 있어 좋고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꿀 낭비를 와장창 하고 나면 책임감과 약속에 얽매인 사람 노릇과 공해로 질식할 것 같은 몸과 마음이 당분간은 견딜 수 있는 생기를 회복한 것처럼 느껴져서 또한 좋다. 요새도 뭔가로 벌충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것처럼 심신이 바스러졌다고 여겨질 때 떠나야지, 떠나야지 하고 거기서 누가 부르는 것처럼 마음이 달뜨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네팔에서 어쩌다 우리나라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는 걸으러 온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타는 사람보다도, 뛰는 사람보다도, 달리는 사람보다도, 기는 사람보다도 걷는 사람이 난 제일 좋다.